이번 7월 FDA 조제약국 자문위원회 결정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그리고 바이오 제약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가 굉장히 지대하다. 이 노보와 힘센허즈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이득을 보겠다. 힘센허즈 오는 7월에 자문위원회 결정을 앞으로 극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겠다. 펩타이드 합법화 결정 시 대규모 생산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공장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DA 조제약국 자문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약간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7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요. FDA 자문위원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서 결정되는 이 결정에 따라서 이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떤 쪽으로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냐? 비만 치료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B자 의약품을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의약품을 팔게 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FDA에서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지금 돌아가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어찌됐건 7월 23일, 24일 양일에 걸쳐서 중요한 임상 결과가 나올 텐데, 이 임상 결과는 매우 임팩트가 크다, 그 정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펩타이드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요새 펩타이드 그러면 아주 그냥 시끄럽죠. 펩타이드 약물과 관련된, 우리가 GLP-1 이거 다 펩타이드 아니겠습니까? 이 펩타이드 관련한 약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피트니스라든가 장수의학, 이거 먹으면은 몸이 어떻다, 근육이 어떻고 그 다음에 정신이 어떻게 된다, 건강해진다, 오래 산다, 이런 펩타이드 의약품들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이런 의약품과 관련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대표적인 게 미토콘드리아 유래 펩타이드, MOTS, 유형으로는 C타입 펩타이드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이게 비만 치료제의 원재료로도 막 사용이 되고 조제로도 되고 이랬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지금은 불법으로 돼 있는 거죠, 미국에서. 그 다음에 손상 회복, 항염증 효과를 주장하는 BPC-157이라는 그런 펩타이드입니다. 이런 펩타이드들이 7개가 7월 23일, 24일에 걸쳐서 이게 허용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중대한 결정이 도래하고 있다. 자, 빅파마는 당연히 우려하겠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RA 조제 약국이라든가 원격 의료 플랫폼들이 이 저가 복제약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풀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힘스 앤 허즈,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다시 상향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뒤에 이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회사는 어떤 거겠습니까? 빅파마하고 전혀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원격 의료 헬스케어 플랫폼이면서 독립적인 조제 약국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다 박수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GLP-1 오리지널 의약품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위고비 같은 게 부족했습니다. 살려고 해도 물건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관련한 유사 펩타이드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중단시킨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풀려야 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또 압력을 가하는 입김이 있습니다. 뭐냐면 RFK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도가 되고 있는 마하 운동, 미국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이제 운동인데요. 이런 정치적인 입김도 개입을 하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을 불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7개의 단백질들이 이번에 풀릴지 어떨지 이 대상으로 올라가는
물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에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보면 노화 방지 및 비만 치료제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두 번째 BPC죠. 여기는 힘줄 및 인대 회복에 탁월하다고 알려져서 피트니스와 스포츠 의학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다음에 TV500 같은 경우에는 세포 이동성을 증가시킨다. 우리 세포를 활발하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혈관 생성을 촉진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KPB.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피부 질환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진 약물입니다. 그 다음에 DSIP라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신경 내분비계를 조절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라는 적응증이 있다라고,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세막스라는 펩타이드입니다. 이거는 바이오 해커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강화제다. 즉 뇌율의 신경 영양 인자다라고 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 에피탈론이라는 펩타이드는 텔로머라제입니다. 텔로머라제가 세포가 분열되면서 점점 적어지고 노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항노화 쪽에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대규모 임상을 하지 않은 펩타이드 약물인 거죠. 이 약물들을 풀어줄 것이냐 아니냐를 FDA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7월 FDA 조제약국 자문위원회 결정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그리고 바이오 제약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가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보겠는데요. 자, 연방식품의약품 화장품법 FD&C 액트 제503A조와 이 펩타이드 규제 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미국 약사법 체계에서는 조제라는 것은 환자의 개별적인 의학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약사가 의약품을 맞춤형으로 혼합하고 또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503조에 따라서 조제 약국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의약품은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조제에 사용되는 원료는 FDA 승인을 받은 상용 의약품의 성분이거나 미국 약전 등에 등재되어 있거나 혹은 FDA가 임상적 필요성을 인정해서 특별히 지정한 제503A조 대용량 원료 물질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 목록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제조라든가 유통이 엄격하게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9월에 이 바이든 행정부 산하의 FDA는 17개의 주요 펩타이드 약물 원료를 503A 벌크 리스트 대용량 리스트 등재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카테고리 2로 재분류를 하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단행을 했다. 불법으로 재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자, FDA는 당시 결정의 근거로서 펩타이드가 인체에 투여됐을 때 나타나는 면역원성이라든가 잠재적인 독성, 그리고 복잡한 분자 구조로 인한 특성 분석에 어려움을 들었고요. 무엇보다 원료 내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적 안전성 데이터의 절대적인 부족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로 조제하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벌크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이럼에 따라서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규제 당국의 감시를 벗어난 저품질의 이런 펩타이드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부작용이 현재 지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화되면서 음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펩타이드 규제가 새로운 정치적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RFK 주니어는 취임 전부터 펩타이드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2023년에 단행된 이 FDA의 카테고리 2 분류 조치가 법적인 한계를 넘어선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법적인 조제 약국 시장의 양성화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 풀어주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대안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예방 의학적 치료법을
이 RFK 주니어는 계속해서 주장을 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7가지 펩타이드들도 자연 친화적인 예방의학적 분류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인 압박이 거세지자 FDA는 2026년 4월에 과거에 제안했던 이 17개 펩타이드 중 12개의 원료 물질에 대해서는 이전의 카테고리 2 규정 상태를 해제를 하고 재분류를 진행하는 이례적인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7개 펩타이드에 대해서 올해 7월에 23일 그리고 24일에 걸쳐 조제약국 자문위원회, 이거는 FDA 산하에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7개의 펩타이드에서 안건을 상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503A 벌크리스트 등재 여부를 심사하기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5개는 2027년도 내년 2월 이전까지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자문을 했다고 해서 이게 최종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FDA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FDA가 내리는데 이 FDA가 사용하는 그 근거로서는 이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근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제약업계 그리고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들, 이 모든 주체들이 이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GLP-1 비만 의약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MOTS 타입 C 결정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MOTS 타입 C는 1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미토콘드리아 유래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이 펩타이드가 대사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또 운동 중에 생성되어서 핵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핵으로 이동하면 핵에는 뭐가 있죠?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의 항상성과 관련된 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우리 몸속에 이 세포 안에는 핵에만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에도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이 펩타이드가 세포 지뢰를 통해서 핵으로 이동해서 핵의 대사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 유전자에 붙어서 발현을 더욱더 활성화시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을 하고 지방 대사를 촉진을 한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자, 동물 모델에서는 이 체중 증가 예방 효능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GLP-1 계열의 약물들처럼 대규모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은 안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리지널 공급 의약품 사태 종료와 더불어서 이 GLP-1 조제약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어려워진 원격의료 플랫폼사들과 제약사들과의 현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이 노보노디스크는 힘센 허즈를 상대로 해서 노보의 세마글루타이드 특허를 침해하고 또 비허가 원료를 사용해서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1월 달에 대형 조제 약국인 스트라이브 컴파운딩 파머시라는 조제 약국이 텍사스 서부 연방 지방법원에 일라이딜리와 노보노디스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싸우는 가운데 지난달 3월 달에는 이 노보와 힘센 허즈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서로 싸우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득을 보겠다라는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힘센 허즈, 오는 7월에 이 자문위원회 결정을 앞으로 극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 합법화 결정 시 대규모 생산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작년도에 공장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의학계라든가
제약회사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는 게 힘센허즈의 주가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아주 의미 있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노보노와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약간 부진한 상황에서 힘센허즈의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자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 펩타이드 조제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된다. 그렇게 되면 노보와 일라이릴리의 가격 결정권이 급격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비만 시장을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FDA 승인 시스템, 이 조제약국 자문위원회의 그 위원들은 총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 6명이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RFK 주니어의 그 입김이 이 6명을 임명하는데 관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케네디 장관이 선호하는 인물들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조제약국 자문위원회에서 승인을 권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FDA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위원회의 그런 권고를 100%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이 안에서는 풀어주는 조치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펩타이드 약물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큰 것은 그러면은 누가 대규모의 자금을 들여서 이 임상 3상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대로 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의약품 전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은 이 FDA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서로가, 그러니까 제약회사 그리고 조제약국, 이 두 부분이 편을 나누어서 로비 활동을 크게 펼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7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진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FDA 조제약국 자문위원회 개최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